배설량이 섭취량보다 지속적으로 많은 경우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배설량이 많으면 1. 부종, 2. 탈수, 3. 체중 증가, 4. 피부 긴장도 증가, 5. 구강 점막 습기 증가. 정답은요? 탈수가 옵니다. 배설이 많으면 탈수가 와요. 섭취량과 배설량에서 중요한 거 뭐죠? 섭취량은 뭐예요? 입으로 먹는 모든 것, 복막, 주입액, 비위관, 튜브 삽입 음식 다 섭취량이에요. 또 수혈 받았어? 또 물 먹었어? 약 먹을 때 물 먹었어? 다 섭취량인데 얼음을 먹었어? 얼음은 절반만 섭취량으로 수분량으로 환산합니다. 배설량은요. 상처, 배액, 소변, 토물, 구토물, 젖은 드레싱, 설사, 출혈, 심한 발한 다 배설량인데 그냥 땀 있죠? 발한 또는 가글액 그리고 정상 똥, 정상 대변은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에요. 설사는 배설량이지만 그냥 대변은 배설량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세요. 장내에 가스를 배출할 목적으로 우유와 당미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관장은 1. 구풍관장, 2. 수렴관장, 3. 역류관장, 4. 용수관장, 5. 글리세린관장. 정답은요? 1번 구풍관장. 가스를 배출할 목적으로 구풍입니다. 관장은요, 항문으로 관을 넣어서 용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관장하는 체위, 좌측 심스 체위. 관장에는 배변관장, 윤활관장, 구풍관장, 정체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풍관장, 장내에 가스를 배출할 목적으로 우유와 당미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관장이다. 또 정체관장, 약물을 집어넣어서 이 장내에 오랫동안 보유하게 정체시켜 놓는 관장입니다. 수술 상처를 소독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1. 전갈 집게 끝을 위로 향하게 든다. 2. 개인별로 소독솜 1개를 여러 번 사용한다. 3. 수술 상처는 주위 피부보다 오염이 심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상처 세척 시 용액은 오염이 심한 곳에서 덜 심한 곳으로 흐르게 한다. 5. 배액관이 있는 경우 배액관을 삽입한 부위에서 밖을 향해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정답 뭐예요? 5번 배액관이 있는 경우 배액관을 삽입한 부위에서 밖을 향해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되겠습니다. 전달 집게가 뭐죠? 이동 겸자예요. 끝은 항상 아래로 향하게 든다 그랬고요. 소독솜 1개는 여러 번 사용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하나씩 써야 된다. 상처 소독의 원칙, 소독 파트가 한 문제씩 나옵니다. 배액관이 있을 때 배액관을 삽입한 부위에 밖을 향해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소독한다는 거예요. 이 배관, 줄이 꽂아 있을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이거예요. 하나의 거즈로 하나의 원만큼 닦아주는 겁니다.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한다. 상처 소독의 원칙,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한다. 오염이 안 된 쪽, 깨끗한 쪽에서 심한 쪽, 더러운 쪽으로 가고요.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가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요. 또 배액관이 꽂혀 있으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드레싱 세트를 환자마다 별도로 준비해야 되지 같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결핵 예방법상 다음 용어는 결핵에서는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를 반드시 알고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빈출 키워드예요.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 여러분 이 말이 잘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 키워드 포인트 단어만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성, 음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1. 결핵 환자, 2. 결핵 의사 환자, 3. 잠복 결핵 감염자, 4. 전염성 결핵 환자, 5. 결핵 환자 접촉자. 정답 뭐예요? 양성, 음성 나오면 뭔지 몰라도 일단 잠복으로 가라고 했죠?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여러분, 결핵은 뭐예요?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이 확실하게 나오면 결핵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는데 결핵 감염 검사는 양성이랬잖아요. 이런 경우는 잠복 결핵 감염자가 되겠습니다. 결핵은요? 결핵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결핵 환자는요? 결핵균 검사에서 완전히 양성으로 확인됐다 해야 결핵 환자예요. 그럼 결핵 의사 환자는 뭐예요? 마치 결핵 같아 보여요. 모든 것이 임상적으로나 방사선학적으로나 조직학적 소견은 다 결핵인데 결핵균 검사에서는 양성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결핵 의사 환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소견이 있어? 그거는 의사 환자고요. 모든 소견이 없어? 그러면 잠복 결핵 감염자예요. 아시겠죠? 결핵에 감염되었지만 결핵
감염 검사에서는 양성이고 모든 소견은 하나도 없고 균 검사도 확인 안 됐어. 이게 잠복입니다. 그래서 양성과 음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잠복으로 가시고요. 소견이 완전히 있어. 이거는 의사 환자로 가세요. 이렇게 용어 정리 같은 것들이 비법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결핵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결핵 환자,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 확인이 된 사람만 환자예요. 그럼 양성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의사 환자나 잠복 결핵 감염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핵 의사 환자, 모든 소견은 결핵 같아 보이는데 균 검사는 양성이 확인이 안 된 사람. 또 잠복 결핵 감염자는 소견은 하나도 없는데 결핵 감염 검사는 확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양성과 음성이라는 게 나오면은 잠복으로 가시고요. 소견은 완전 결핵이다. 이거는 의사 환자로 가세요.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구강보건 연구기관의 설치 2.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3. 구강보건관력 인력의 역량 강화 4. 불소지지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5.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 관리 지도 및 실천.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정답 뭐예요? 5번입니다.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라는 거는 치료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방해주고 교육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치료는 X, 진단 X. 그냥 예방과 교육만 하는 게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에요. 1번 구강보건 연구기관의 설치. 기관을 설치하는 건 학교에선 부담스럽죠. 또 2번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불소농도를 유지하는 거는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하겠죠. 또 3번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이렇게 뭐 인력까지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 4. 불소재지의 보관관리. 이것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죠. 월권이죠. 이것도 수자원공사 쪽에서 하겠죠. 5. 칫솔질과 치실질 등의 구강위생 교육을 하고 또 관리 지도한다. 뭐 이 정도 예방한다, 교육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고르면 됩니다. 1번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 2. 또 의사의 지도 하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보조를 수행한 간호조무사 3.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 하에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간호 판단한 간호학 전공학생 4. 교환교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한 의사 면허 소지자 5.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한 의과대학생 정답 뭐예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 1번 면허된 것 이외에 이 이외에라는 말이 거슬리죠.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 면허된 것만 해야 되는데 그 이외를 했으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 얘기예요. 간호조무사 의사의 지도하에 하면은 되는 거죠. 또 교수의 지도 감독하에 학생이 했다 괜찮죠. 다 누구의 지도 감독하에 했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또 교환교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승인받아서 한 의사면허 소지자 되죠. 또 전시, 국가 전시에 준하는 사실 요즘에 거의 전시 아닙니까 우리나라. 아유 진짜 계엄령도 터졌고 맨날 시위하고 난리죠. 지도 감독을 받아서 의료행위를 한 의과 대학생 괜찮다. 뭔가 지도 감독 하에 누구의 지도 하에 하는 거 다 괜찮은 거고요. 면허된 것 이외에 뭐 그 해서는 안 되는 그 권한 이외의 것을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혈액관리법상 타인에게 수혈을 하기 위한 헌혈 적합자는 타인한테 피를 주기 위해서 피를 뽑으려면 깨끗한 피를 뽑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에이즈피, 매독피 이런 거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 C형 간염 환자 2.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3. 체온이 섭씨 38도인 자 4. 체중이 40kg인 여자 5. 맥박이 1분의 78회인 남자 헌혈 적합자, 건강한 사람을 고르면 됩니다. 정답 5번이죠. 맥박은 1분에 60에서 100회까지가 정상이에요. C형 간염 환자 피를 누군가에게 수혈해주면 안 되죠. 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죠. 체온이 섭씨 38도야 염증이 드글드글하겠죠. 체중이 40kg인 여자 안 된다. 남자는 50kg 미만 안 되고 여자는 45kg 미만은 피 뽑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체열 금지 대상자. 이 사람한테 피를 뽑으면 왜 안 돼? 이 피로 다른 사람을 또 피를 줘야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도 안 되고 45kg 미만인데 피 뽑으면 이 사람 빈혈 때문에 픽 쓰러져서 다치니까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체열, 피를 뽑는 걸 금지합니다.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게 체혈금지 대상자예요. 감염병 환자 피 쓸모없어 뽑지 마. 약물 복용 환자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피를 뽑지 말라 이거예요. 이 피 다 뽑아놓고 이렇게 분별해서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 LA 산불 장난 아니죠? 미리미리 불조심을 했으면 좋았으련만 불이 나고선 그걸 끌려면은요 너무 재산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체혈금지 대상자 안 좋은 피는 애초에 뽑지 마라 이거예요. 무작정 뽑고 그거 선별하다가 에이즈피 다른 사람한테 수혈해주면 큰일 나니까. 남자 50kg 안 되면 피 뽑지 말아라. 여자 45kg 미만도 뽑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혈액맥의 감염병 환자 말라리아 치료 종료 후 3년 안 됐으면 안 된다. 매독 치료 종료 후 1년은 지나야 된다. B형 간염 완치 후 6개월 안 됐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병 환자, 간경변 환자 피도 안 된다.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이 산모도 피가 없어요.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피 뽑지 않는다. 체혈 금지 대상자예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감염병이 뭐냐? 전파 가능성 하면 답 딱 나와야 돼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격리가 필요하다. 결핵, 콜레라, 한센병이 포함된다. 이거 몇 급 감염병이에요? 2급 감염병이죠. 전파 가능성 전 2 이렇게 그냥 초성으로 암기하세요. 격리가 필요해. 1급, 2급 다 격리가 필요해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2급, 3급이죠. 이 1급은요, 바로 신고해야 되죠. 즉시 신고해야 되죠. 2, 3급이 24시간 이내라는 거. 결핵, 우리 2월에 결혼하자. 결핵은요, 2급 감염병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감염병 1, 2, 3, 4급,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는 그냥 별 5개짜리 단골 키워드입니다. 이제 CBT로 국가고시가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의 유형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1급 감염병? 즉시 신고해야 된다. 병원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1급 감염병 환자가 왔어? 그러면은 뭐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뭐 원장님이 신고하겠죠? 2, 3급은 하루, 오늘 3시에 왔어? 내일 3시까지는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신고해라. 4급 감염병 일주일 이내만 신고하면 된다 이거예요.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 갑작스럽게 국내에 유입돼서 유행이 예견된다 이런 거.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는 1급이었죠. 근데 지금은 4급으로 이제는 뭐 풍토병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격리를 해야 되는 게 2급입니다. 전파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2급이에요.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거 3급이죠. 표본 감시 4급입니다. 이게 지금 키워드예요. 계속 감시, 누군가 나를 계속 감시한다는 거 CCTV 느낌입니다. 이 교과서에 CCTV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기관조에서. 계속 누군가 감시한다. CCTV 느낌 나잖아요. A, B, C 세 번째죠. 1, 2, 3급이죠. 이렇게라도 연결하시라고 CCTV를 만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3급 감염병 왜 계속 감시해야 되겠어요? 에이즈 환자, B형 간염 환자, C형 간염 환자, 매독 환자 다 3급인데 이 사람들 한 번에 낫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들을 계속 감시하고 어느 정도 약간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급 감염병은 계속 감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에이즈 환자, B형 간염 환자, C형 간염 환자, 매독 환자 계속 감시를 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 말라리아 환자 이런 경우는 계속 감시를 합니다. 4급 표본 감시, 유행이 될지 안 될지 지켜보는 거예요. 이 독감, 표본 감시 한번 지켜봅니다. 잠복기도 있고 또 발병기도 있고 이런 감기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성병류, 기생충, 병원에서 감염되는 것들 조금 길게 본다 이 얘기예요. 1급 감염병 종류도 가끔씩 나옵니다.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신.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신. 그냥 하시다 보면 암기됩니다. 이거 언제 노래로 막 이렇게 해서 찾기 너무 시간 없어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신. 이렇게 암기하세요. 1급은요.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 밸리얼, 동물 신종플루, 에볼라, 메두사야, 메르스, 두창, 사스, 야토입니다. 보지 마라가 아니고요. 보디마라, 보톨리듐 독소, 디프테리아, 마버그, 라사열, 페탄크, 페스트, 탄저, 크리미안, 콩고,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신종 플루예요. 그냥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죠. 이거는 4급입니다. 2급 결핵, 우리 2월에 결혼하자 결핵, 홍역은요 2급이에요. A형간염 먹어서 걸리죠? 2급입니다. 성홍열, 고양이 혓바닥, 딸기혀 2급이에요. ABC, 여기서의 A는요 A형간염이 아니고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혈청성 감염 다 3급이고요. 매독이 3급이에요. 4급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3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일본에서 무슨 이렇게 성문화나 원나잇이 많아서 매독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3급입니다. 동물 관련된 거 3급이에요. 개, 쥐, 모기 다 3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진짜 국가고시 너무 잘 나오는데 이건 뭐 하나 뺄 게 없습니다. 발발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 발진열, 쥐, 벼룩이죠, 벼룩. 발진티푸스 2예요. 쯔쯔가무시는요, 찐득이에요, 찐득이. 털에 붙은 찐득이.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설치류의 배설물 때문에 걸린다. 여러분 잔디밭에 앉지 마세요. 유행성 출혈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렙토스피라증 감염된 들쥐로부터 생긴다. 다 3급입니다. 모기 때문에 생기는 거 일본 뇌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다 모기 때문에 생깁니다. 독감 요즘에 난리 났죠? 중국에도 지금 뭐 정체 모를 독감 때문에 뭐 병원이 마비됐다 하고 있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4급 감염병이에요. 성병류, 기생충, 요충 이런 거 다 4급입니다. 병원에서 감염되는 거 4급 감염병입니다. 이거 디테일하게 이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굵게만 아셔도 됩니다. 동물 때문에 생기는 거 쥐, 또 모기, 개 때문에 생기는 거 3급이다. 독감, 성병류, 기생충류 4급이다. 결핵, 홍역 요거는 2급이라는 거.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낙상 예방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높이는 높게 조정한다. 2. 신체 보호대를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3. 환자가 침대 옆에서 서자마자 바로 걷게 한다. 4.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환자 침대에서 멀리 둔다. 5.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침상머리를 천천히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낙상 예방하는 거니까 천천히 자세를 조심조심 취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침대 높이가 높으면 떨어졌을 때 낙상이 더 심해지죠. 침대 높이는 낮게, 난간은 올려주고 침대 아래 이불을 깔면 더 좋죠. 자주 사용하는 물품 환자 손 가까이에 둬야지 그거 잡으려다가 넘어지지 않죠. 휠체어에 앉아있는 환자가 휠체어 시트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체 보호대가 뭘까요? 1. 장갑 보호대, 2. 사지 보호대, 3. 재킷 보호대, 4. 전신 보호대, 5. 팔꿈치 보호대. 3번 재킷 보호대입니다. 보호대 적용 원칙,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라고 했어요. 보호대를 2시간마다 풀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보호대는 침상 틀에 묶어 놓는다. 위급 상황 시 쉽게 풀 수 있는 클로로 히치 매듭법을 사용한다. 돌출된 부위는 패드를 대주죠. 찰과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킷 보호대, 혼돈으로 협조가 어려운 환자, 또 진정제 투여한 환자, 치매가 너무 심해서 막 이 줄을 잡아 뽑는 환자, 재킷 보호대를 씁니다. 또는 자해하는 환자, 너무 폭력적인 환자는 재킷 보호대를 써요. 장갑 보호대는요, 가려움증 있는 환자, 혼돈 환자에게도 씁니다. 이 튜브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팔꿈치 보호대, 주관절 보호대를 소아에게 많이 씁니다. 얼음주머니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50분 적용 후 10분간 중단한다. 2. 얼음주머니를 피부에 직접 적용한다. 3. 얼음을 주머니 입구까지 가득 채운다. 4. 발적이 있으면 얼음주머니를 제거한다. 5. 얼음주머니를 적용할 피부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대준다. 정답 뭐예요? 4번. 발적이 있으면 얼음주머니를 제거한다. 문제가 있으면 제거하고 보고한다 이죠? 30분 정도 대주고 1시간 정도는 회복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적용 부위를 최소한으로 노출해야 되고요. 얼음주머니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수건에 싸서 해야지 동상이 안 걸리죠. 이 얼음주머니, 냉요법을 적용해야 되는 환자, 편도선 수술 환자의 목 부위, 냉찜질하죠? 네카라 뭐 합니다. 아이스카라.
전신마취 하에 수술이 예정된 환자를 수술실에 보내기 직전에 하는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부분 위치를 빼준다. 2. 2번 팔찌를 제거한다. 3. 수술용 환의를 속옷 위에 입힌다. 4. 수술 부위 표시를 확인한 후 지운다. 5. 긴 머리는 여러 개의 머리핀으로 고정해준다. 수술실 보내기 직전에 하는 거 1번 부분 틀니를 빼주는 것입니다. 틀니를 뺄 때는요, 수술하기 직전에, 잠자기 전에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까 경련할 때 이럴 때 빼주는 거예요. 2번 팔찌를 제거하는 거는 퇴원할 때고요. 수술할 때는 속옷도 사실 안 입습니다. 긴 머리는 묶고 머리 망을 해줘요. 수술 환자 간호법기 수술 전에 환자가 알아야 될 내용을 미리 교육해 줍니다. 전신마취 수술 후에는 폐렴이나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이런 호흡기계 합병증 예방을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검사를 받기 전에 금식이 불필요한 것은 금식이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물어봤어요.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금식 필요한 검사 이외의 초성을 고르시면 됩니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바위 정상 다 있는데 요 추천자 없죠.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요거는 무조건 금식이 필요하다 기억하세요. 위내시경 위간 조영술 기관지경 발흉간장 정맥 신우 촬영술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간기능 검사 공복시 혈당 검사 기초신진 대사율 측정 대장 내시경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요 추천자 금식 안 하죠. 흉강천자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흉강청자, 흉막천자, 능막천자 다 똑같아요. 이 가슴 쪽에서 겨드랑이에서 물 뽑는 거. 1. 검사 전 도뇨를 시행한다. 2. 검사 중 바늘이 삽입되면 기침을 제한한다. 3. 검사 후 옆으로 누운 잭나이프를 유지하게 한다. 4. 검사 후 천자 부위는 개방된 상태로 둔다. 5. 검사 후 검체는 24시간 상온에 보관한다. 검사 중 바늘이 삽입되면 이게 물을 못 뽑아요. 기침을 제한해야 됩니다. 감기 안 걸려야겠죠? 흉강천자, 능막천자, 흉곽천자 다 같은 말입니다. 바늘을 능막강 내로 삽입해서 액체나 공기를 제거해내는 검사예요. 왜 채취해요? 진단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물을 뽑습니다. 흉강천자, 흉곽천자, 능막천자. 복수백 또는 소변주머니 위치는요,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역류되지가 않는다 이 얘기죠. 요추천자 자세, 구부려 세우등 자세. 요추 5개 중에서 3, 4번 사이에 지주막 하강에서 뇌척수액을 채취한다. 다 끝나면 앙하위. 앙하위를 하는 이유는요, 천자 후 척수액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동통 감소를 위해서 24시간 소변 검사 시 소변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4시간 소변 검사가 뭐예요? 24시간 내내 소변 모으는 거죠? 첫 소변은 버린다. 이 정도를 생각하면서 보기를 보세요. 1. 검사가 끝나는 시간에 마지막 소변은 제외한다. 2. 밤에 본 소변은 별도 보관 후 검사실로 보낸다. 3. 수집 용기에서 소변을 덜어내 다른 검사에 이용한다. 4. 시작 시간에 첫 소변은 버리고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은다. 5. 소변 수집 중 소변이 흘렸다면 24시간이 끝난 후 한 번 더 소변을 보게 하여 합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첫 소변만 몽땅 버리고 24시간 내내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1번 마지막 소변 제외했으니까 아니죠. 2번 밤에 본 소변을 별도 보관해요. 아니죠. 다 모으는 거예요. 3번 수집 용기에서 소변을 덜어내? 아닙니다. 5번 소변이 흘렸으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대변 검사는요. 위장관 출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즉시 검사실로 보내야 되죠. 객담 검사,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을 받는 거죠. 객담 역시 신속하게 검사실로 보냅니다. 객담이든 소변이든 대변이든 혈액이든 빨리 검사실로 보내는 거예요. 지연되면 냉장 보관한다. 간호조무사가 성인의 심폐소생술을 바르게 이해한 내용은 1. 가슴은 최소 10cm 이상 눌리게 압박합니다. 2.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 비율은 15대 2입니다. 3. 분당 60에서 10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4. 인공호흡 1회당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5. 외부형 자동형 충격기의 패드를 가슴에 부착한 후 전원을 켭니다. 정답은요? 인공호흡 1회당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가슴 압박은 보통 5cm까지 합니다. 애기들은 4cm.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의 비율 30대 2죠.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1초에 하나,
두 번 정도 누르는 속도입니다. 분당 60에서 100회는 맥박의 속도죠.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를 부착한 후에 전원을 켜는 게 아니라 항상 전자기기는 전원을 켠 후에 패드를 부착하죠. 패드 어떻게 붙여요? 오른쪽, 왼쪽. 환자의 오른쪽 쇄골뼈 아래, 또 왼쪽 젖꼭지, 겨드랑이 아래에다 붙인다. 오른쪽 하나 붙이고 왼쪽 하나 붙인다. 가슴 압박 속도 1분에 100에서 120회, 30대 2로 간다. 그러니까 30대 2가 한 3번 정도는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죠. 1분 안에. 영아나 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구조자일 때는 30대 2로 가고요. 구조자가 2명인데 둘 다 의료 제공자가 왔어. 이럴 때는 15대 2로 하는 거예요. 영아나 소아는. 성인은 무조건 30대 2예요. 의료 제공자가 2명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15대 2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오면 무조건 영아든 소아든 성인이든 다 30대 2예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왼쪽 정강뼈가 부러져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환자에게 취해야 할 조치는 지금 골절됐죠? 가장 중요한 거? 1. 왼쪽 다리를 움직여 보게 한다. 2. 왼쪽 다리를 심장보다 아래에 2개 앉힌다. 3. 개방성 골절이라면 튀어나온 뼈끝을 밀어넣는다. 4. 바지를 벗길 때는 왼쪽 다리의 바지를 먼저 잡아당긴다. 5. 왼쪽 정강뼈의 위아래 관절을 포함한 부위에 부목을 대준다. 골절하면은 부목을 대준다. 부목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국가고시 포인트예요. 부목을 대준다. 그래야 복각골절이 예방되니까 이거예요. 부목을 사용하면 부러진 뼈를 움직이지 않게 하죠. 통증이 좀 감소됩니다.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고 혈액순환도 좀 증대가 되니까 부목을 사용해야 됩니다. 염좌, 발목이 삐었어. 이럴 때는 다리를 올린다. 얼음찜질, 냉찜질을 한다. 마사지를 금하고 안정시킨다. 이론적으로는 냉찜질을 하루만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하라 하는데 현실에서는 막 3일까지도 냉찜질을 하거나 이 붓기를 빼야 되니까 또는 꼬맸어. 그러면은 이 꼬맨 거를 실밥을 뽀글 때까지 2주 내내 냉찜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음날 따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시험에 나온다면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거 고르시지만 여러분께서 진짜 다쳤을 때는 무조건 냉찜질이 하루야 그러면 좀 약간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전에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을 인대를 많이 다쳤는데 이론적으로 하루만 냉찜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막 따뜻하게 하고 파라핀하고 했더니 엄청 부어가지고서는 선생님이 냉찜질 일주일 내내 하라 그랬었어요. 이 이론과 현실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만 해라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보기 5개에서 또 뭐 2, 3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 유도리를 좀 가지셨으면 하겠습니다.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2. 처치를 할 때 침상 커튼을 열어둔다. 3. 환자를 이름 대신 침상 번호로 부른다. 4. 호출기의 위치와 사용법에 대해 설명한다. 5. 입원 기간 동안 보호자 면회는 제한한다. 정답은요? 환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4번. 뭔가 설명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학용어로 대화하면 환자가 불안해하죠? 뭔 일이야? 나 못 알아듣는데 나 뭐 병 걸린 거 아니야? 이러죠? 침상 커튼을 닫아줘야 프라이버시가 유지돼서 마음의 안정이 오는 거예요. 침상 번호로 불러요? 뭐 죄수 번호예요? 아니죠? 뭐뭐뭐님 성함으로 이름으로 부릅니다. 입원 기간 동안 보호자 면회 제한하지 않는다. 환자가 입원을 하면은요, 병실 안내, 뭐 화장실은 여기 있고요, 저희 간호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뭐 이렇게 안내를 현실에서는 안 해주지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고요. 또 뭐 호출벨의 위치, 사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런 것도 사실 설명 안 해줘요. 그냥 알아서 누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론은 그렇다는 거. 식사 시간, 뭐 면회 시간, 원장님 회진 시간 이런 거는 안내해 줄 수 있어요. 물어보죠 거의 환자들이. 사실 물어보지 않으면 미리 뭐 얘기해 주는 선생님들은 없더라고요. 간호조무사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 안 받아요. 질병 경과에 대한 설명 하지 않아요. 귀중품 보관 해주지 않죠.